이 정도로 강한 사이클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9월 초에 뵙고 두 달 만에 뵙는데 CT그룹에서 삼성전자 제 기억으로 목표 주가 10만 원에 네네. SK하이닉스 40만 원이었나 그때 그랬었을 겁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엄청 멀게 보였었거든요. 이미 와 있네요. 네. 야, 지금은 SK하이닉스 60만 원에 삼성전자는 10만 원 와 있습니다. 11만 전자까지 갔었고요. AI 거품론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거품 논란은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가을마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사실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재재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왜 시장에서 AI를 계속 주목하고 왜 그렇게 가느냐라고 보면 저희가 9월 초에 뵙고 두 달 만에 뵙는데 제가 여전히 지금도 가장 뇌리에 많이 나왔던 게 그때 전무님께서 웨이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처음으로 웨이퍼를 직접 한번 만져보기도 했었고 네, 오늘은 못 가져왔지만 이미 그때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뇌리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송 나오기 직전에 리포트를 냈었을 때 CT그룹에서 삼성전자 제 기억으로 목표 주가 10만 원에 네네. SK하이닉스 40만 원이었나 그때 그랬었을 겁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 숫자가 엄청 멀게 보였었거든요. 이미 와 있네요. 네. 야, 지금은 SK하이닉스 60만 원에 삼성전자는 10만 원 와 있습니다. 11만 전자까지 갔었고요. 불과 뭐 한 2달 만에 맞습니다. 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건데 네네. 그동안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뭐 그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AI의 흐름에 지금 계속 추세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숫자들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3분기 숫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변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요의 부분은 AI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추론 쪽 수요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커머디티 쪽,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쪽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 뭐 스팟 가격 보시면 매일 사실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랜만에 전무님 모신 김에 이거는 거의 모든 경제 방송의 모든 패널들의 거의 모든 공통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AI 거품론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건 맞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품은 어느 정도는 낀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거품은 터져야 거품인 거고 네네. 두 번째는 다른 환경적인 스토리나 숫자들을 확인하면 거품이 이렇게 졌는데 그게 그대로 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버블이 아닌 거고 한 단계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는 건데 AI 거품 논쟁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전무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사실 근데 뭐든지 새로운 수요가 오면 어느 정도의 그 거품이라고 해요. 버블은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사실 근데 또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심하면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이게 사실 AI 버블 논란, 그러니까 이 거품 논란은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사실 가을마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사실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재재작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AI를 계속 주목하고 왜 그렇게 가느냐라고 보면 그 몇 년 전에 AI 그 거품 논란은 AI의 어떤 응용처가 아직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활용도가 없고 새로운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레베뉴, 즉 이제 매출 창출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들 실제로 이제 구독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구독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불식이 되고 또 근데 또 항상 시장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수익이 왜 안 나냐 이제 이 질문을 뭐 또 이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AI를 야구로 비교하면 한 9회 정도 야구 경기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한 2회 정도 온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주식 시장이 한 3회, 4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 안 가네라고 또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3회에 가게 되면 또 주식시장은 또 이제 4회, 5회를 보면서 또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타는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적시타가 좀 안 나온다는 느낌을 시장이 받다 보니까 괜한 그게 불안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출루는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곳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B2B 수요가 많습니다. 네. AI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시장에 더 보여지는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은 이제 AI 학습,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제 요 다음에는 추론 수요가 좀 나오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될 거고 사실 뭐 피지컬 AI라든지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좀 이제 AI 쪽에 확산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무님께서도 AI에 대해서 뭐 급격하게 오를 수 있고 어느 정도 거품을 낄 수 있겠지만 산업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더 큰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9월 초에 나오셨다 보니까 그때와 자꾸 저도 이제 비교해서 네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얘기 참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사실 근데 작년에도 나왔었던 거고 네네. HBM 공급 과잉 관련해서 그리고 네. 2달 전에는 특히 더 그 딥시크 이후여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발 공급 과잉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직 몰라 한번 확인해 봐야 돼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문님께서는 이건 공급 과잉이 아니라 결국 공급 부족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리포트에도 내용이 담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근거와 어떤 전망으로 공급 부족을 그때부터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9월 8일에 이제 메모리 내년도 시장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바꿨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더 비율을 좀 더 올렸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이제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네. 이제 AI 튜닝 쪽이죠. 이제 그게 이제 내년도에 사실 엔비디아가 루빈 제품이 사실 탑재량이 안 올라갑니다. 예. 올해가 블랙 울트라가 HM3E가 288기가를 쓰거든요. GPU요. 예. GPU당 288기가를 쓰는데 내년 루빈도 288기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탑재량의 증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 수가 올라가야 HBM 수요가 올라가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7월 8월에 많이 우려했던 거는 HBM의 공급이 이제 느는 거죠. 하이닉스폼이나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한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수요가 올라온 게 이제 AI 추론입니다. 추론 수요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뭐 AI 트레인드된 즉 학습된 AI 모델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뭐 챗GPT든 제미나이를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 많은 이제 챗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챗이 다 하나하나 다 토큰화 되거든요. 토큰화이제이션 돼가지고 그게 그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되고요. 네. 그거를 열 때마다 디램이 또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쓰면서 오히려 데이터가 늘어나고요. 그 데이터들이 또 그 서버 단에서 움직임이다 보니까 일반 서버에서의 그 디램 용량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시장 수요가 9월 초부터 발생을 했고요. 예. 그리고 ESSD도 같이 수요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올라왔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황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더 좀 지금보다 심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게 항상 시장이 예상을 못했을 때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률 예상을 하면 저희도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고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이제 그 임팩이 크죠. 근데 이제 학습 즉 HBM 같은 이제 AI 학습 쪽은 우리가 예상을 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됐는데 추론 쪽에서의 수요는 시장이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모리 업체들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고객 즉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업체들 그 서버 업체들도 예상을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수요가 올라올 때 이게 선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추론형 수요는 익스포넨셜하게 이 함수라고 하죠. 이 지수 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거꾸로 공급은 다 HBM에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HBM은 보통 웨이퍼가 3장 정도를 가지고 커머디티 수정의 3장 정도가 한 장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네. 30K가 10K가 되고 40K HM4 같은 경우는 이제 10K 웨이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머디티를 HBM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웨이퍼를 되게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체들이 다 커머디티보다는 HBM으로 돌리다 보니까 네. 더더욱 이제 커머디티 쪽 그 일반 범용 D램이 수요가 지금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범용 메모리 쪽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사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느낌적으로 받는 건 네네.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뭐 낸드랄지 아니면 D램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쵸. 수요가 뭔가 다변화되고 다시 살아나서라기보다 공급 사이드에서 계속 이제 가격을 올리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는 다 HBM으로 어떻게 보면 캐파를 돌리다 보니까 커머디티 캐파가 신규 캐파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커머디티 즉 범용 메모리의 수요는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터졌는데 공급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엄청 적극적으로 갑자기 증설을 하긴 뭐 이미 했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가격에 대한 우상향은 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팟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스팟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스팟 시장은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르거든요. 네. 그거를 뭐 직접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이제 시장에 팔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오른다는 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스팟이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또 D램과 낸드 분야로 나눴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어디를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지금은 둘 다 좋고요. 그리고 사실 낸드가 더 좀 단기적으로 더 셉니다. 이유는 낸드는 더 예상을 못했거든요. AI향 우리가 보통 낸드는 이 스토리지지 이게 실제로 AI를 돌리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습에는 AI 학습에는 낸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D램, HBM이 많이 쓰였고요. 근데 추론이 되면서 이제 AI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오픈 AI든 챗GPT든 뭐 제미나이든 돌려보면 그 챗들을 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토큰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저장을 합니다. 어딘가에. 그게 이제 서버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이제 낸드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둘 다 되게 좋고 그래서 낸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단기적으로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D램이 더 구조적으로 향상이 더 길게 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D램은 일단 이 학습하고 추론이 둘 다 올라갑니다. 네. 엔진이 2개예요, 수요 엔진이. 반면에 낸드는 이제 추론 쪽에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D램은 업체가 3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큰 회사가. 네. 예, 그리고 낸드는 사실 업체가 6개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낸드가 많이 오르겠지만 중장기로 볼 때는 D램이 더 그 어떤 수요에 대한 강세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AI 스토리에 더 붙는 건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D램 쪽에 좀 더 이제 붙는 느낌이 드실 텐데 네네. 낸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재고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혹시 네네. 그러니까 낸드도 지금 사실 이제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더 그 한 3년간 투자를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분기 말 재고가 되게 많았어요. 네. 뭐 10주 이상 다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고가 뭐 한 6주, 5주대로 내려가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 되면 아마 4주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재고가 한 5, 6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내려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장단기적으로도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이 양쪽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이네요. 제가 사실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한 10년 근무했고 지금 증권사 한 14년, 13년 해서 토탈 26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강한 사이클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D램 낸드가 같이 움직이는 사이클이거든요. 예, 참.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도 처음 겪는 보통 이제 사이클이 오면은 D램이 좋을 때가 있고요. 예. 뭐 최근에 뭐 2016년, 17년에는 이제 서버 클라우드 돼서 서버 D램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낸드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낸드 신규 수요가 올라오면서 낸드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지금 D램, 낸드 둘 다 움직이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뉴스 여러 가지로 이제 검색하시는 분들은 소캠 2에 대해서도 이제 종종 보게 되실 텐데 일단 이거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뒤에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소캠2는 뭐 용어가 좀 복잡한데 그냥 저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AI용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뭐 범용 메모리 얘기했던 거는 이제 서버향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64GB RDIMM이라는 서버 D램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말하는 소캠2는 이제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내년도에 베라 CPU, 그러니까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루빈은 이제 GPU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라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CPU에 들어가는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D램인데 용량이 CPU당 한 1.5TB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탈 보드당 CPU가 2개라서 3TB라서 일반 서버가 보통 탑재량이 한 60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6배 정도 더 많은 탑재량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이슈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제품이 모바일 D램으로 만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바일 D램 캐파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거의 크지 않았던 시장인데 이게 내년에 이제 시장에서 한 270억 개 정도 시장으로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장이면은 전체 D램 시장이 한 8% 정도 되고요. PC 시장이 한 10% 언더 한 8%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시장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캠2는 모바일 D램으로 만듭니다. 이 모바일 D램이라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인데 이것도 범용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파가 범용 메모리에서 서버 D램 만들어도 되고 모바일 D램 만들어도 되거든요. 한 3, 4개월 정도 미리 경하면 믹스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D램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캐파를 얼로케이션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모바일 D램도 지금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이건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아니라 소캠2라는 이제 모바일 D램 수요가 또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수요가 좋지도 않은데 모바일 D램이 오르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D램을 지금 소캠2가 잡아먹기 때문에 캐파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끝단 수요가 좋지도 않은 스마트폰도 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캠이 그 노트북에도 들어갑니까? 원래는 이제 소캠2가 원래는 LP캠이라고도 해서 그 델 이런 이제 PC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런 노트북에도 이제 하이엔드급 AI용이 좀 들어갑니다. 게임용 노트북. 게임용보다는 이제 AI용에 많이 들어가고요. 게임용은 주로 이제 그래픽 D램이 들어가죠. GDR7 같은 그런 그래픽 D램이 이제 뭐 GeForce 이런 데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수요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수요가 완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소캠2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는 이제 D램이 AI CPU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GPU 하나당 GPU 2개당 CPU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이니까요. AI GPU 즉 트레이닝용에 들어가는 AI GPU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애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은 지금 이거 사용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애플은 모바일 D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바일 D램을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나 마이크로한테 이제 갖다 쓰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소캠2랑 다르죠. 소캠2는 이제 모듈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AI CPU, 베라 CPU에 들어가는 DIM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온보드 보드에 붙거든요. 붙여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그 알맹이가 같다는 거죠. 그 알맹이 그 들어가는 안에 칩이 소캠2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이나 그리고 뭐 애플이든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쓰는 D램이나 우리가 이제 LPDDR5X라고 하거든요. 이제 모바일 D램 이제 가장 최신 제품인데 물론 내년에 LPDDR6가 나올 건데 LPDDR5X라는 제품이 애플향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캠2라고 해서 이제 그 AI CPU에 들어가는 D램에도 같은 그 부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죠.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나오는 베라 루빈이 세트가 어떻게 든 보드당
CPU가 2개 들어가고요. 네. GPU가 4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세트에는 무조건 소캠2의 탑재량이 3TB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반 서버의 6배에 해당되는 용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좀 쉽게 정리도 하고 쉽게 네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분야가 다 신기술이고 맞습니다. 네, 예. 다 그 소재들이고 부품들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용어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대답을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어서 네, 근데 계속 질문하시면서 제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도 약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풀면 네. 될 텐데 네네. 제가 전무님보다 당연히 지식이 훨씬 나아서 지금 정리를 더 쉽게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데 지금 워낙 뭐 관련된 이 이슈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뉴스들이 네. 너무 쏟아지니까 따라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또 계속 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DDR7 네네. 이건 또 뭡니까? 네네. 그래서 뭐 GDR7은 일단 그냥 G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G가 예,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그래픽. 예. DDR은 아까 범용 메모리 그렇죠. 이름이거든요. DDR5 뭐 이런 거고 이제 가장 최신 그 그래픽 DRA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픽 DRAM은 뭐에 쓰이냐? 우리 어릴 때 게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게이밍용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도 원래 GPU가 원래 그래픽용이거든요. 원래. 예. 그 G라는 게 그래픽입니다. 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엔비디아가 GDDR7을 어디에 쓰려고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보냐면 이제 추론용 AI GPU에 네. 이걸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제품이 이제 우리가 아까 베라 루빈이라고 AI 이제 학습용 칩이라면 또 하나가 이제 추론용 칩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루빈 CPX라고 하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또 이제 용어가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아무튼 루빈 CPX라는 애가 있다. 네. 이 애가 추론용 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그러면 기존 HBM을 네. 그 GDDR7이 대체할 수도 있는 그게 거지? 이제 추론용은 이번에 이제 가능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실 예.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추론용 시장에 오면 HBM 수요가 안 늘지 않겠냐, 아니면 그러게요. 오히려 대체되지 않겠냐. 그 스토리가 나올 수 사실 있겠는데요. 맞죠. 사실 네.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놓쳤던 거는 뭐냐면 AI 이 학습 시장과 추론 시장이 서로 오버랩이 되지 않고 별도의 하나의 또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추론은 추론이고요, 학습은 학습인 겁니다.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시장이 하나 더 이게 생기는 서로 보완적이고요. 이 두 아. 가지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학습이 끝나면 그 학습된 엔진을 가지고 추론을 돌리는 거죠. 즉 이제 추론이 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AI가. 네, 네. 그거를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오퍼레이션 돌리고 우리가 뭘 질문하면 답을 하고 그게 이제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 모델이 없을 때까지는 HBM을 쓰는 거죠. 네. 근데 그 모델이 완성이 되면 그 모델을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 놓친 거는 그걸 돌릴 때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돌리다 보니까 일반 DRAM도 이제 범용 메모리 수요가 올라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론용을 또 돌리다 보니까 추론용 또 GPU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CPX라고 내는 거고 거기에 GDDR7이라는 게 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트레인용, 이 학습용은 HBM, 네. 추론용은 뭐 GDDR7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네. 물론 이 추론용에도 또 다양한 메모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HBM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심플하게 추론에는 GDDR7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추론 돌릴 때 데이터가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이 돌릴 때 공간이 필요해요. 예. 그 공간을 DRAM이 제공하는 겁니다. 일반 네, DRAM, 네, 네. 범용 DDR5가.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장이 돼야 돼요. 토큰화돼서 네.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낸드 ESSD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예. 결국은 메모리가 다 쓰이는 거죠 지금. 네네. 결국은 엔비디아가 다 해먹고 뭐 저희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GDDR7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그래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AI 학습과 추론용 쪽으로의 설명은 알았는데 네네네.
그 우리가 요즘에 그 얘기는 안 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콘솔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게 대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그래픽 D램은 원래 게임 콘솔에 그렇죠. 들어가는 그런 용이어서. 원래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데 그렇죠. 들어가는 맞아요. 그래픽 D램은 원래 거기 들어가고요. 네. 아니면 그래픽 카드. 네네. PC방에 왜 그래픽 그렇죠. 카드 들어가죠. 원래 거기 들어가는 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애인데 그래서 거기 수요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니치 마켓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게임 콘솔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쓰는 D램이 응용처가 또 생긴 거죠. 이 AI라는 추론용에 적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수요를 지금 끌고 가는데 이 그래픽 D램도 범용 메모리 캐파를 또 잡아먹습니다. 그렇겠죠. 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D램 그냥 원래 만든 서버 DDR5도 수요가 지금 막 늘어나고 지금 네. 2배 이상 달라고 하는데 네. 모바일 D램의 신규 수요인 소캠2가 나왔고 이게 전체 시장의 8% 이상의 수요를 견인하고 또 GDR7도 이게 원래는 게임용으로만 쓰였는데 아까 말씀한 콘솔에 갑자기 또 CPX라는 루빈 CPX라는 추론용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응용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공급은 원래 되게 메모리 업체들이 올해 안 좋게 봤거든요. 커머디티를. 일반 메모리. 왜냐하면 PC, 스마트폰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제가 그 부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수요단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고 했던 게 뭐 PC나 스마트폰 쪽으로는 사실 뭐 좀 되게 정체된 분위기인데 근데 오히려 AI 추론 쪽으로 맞습니다. 예. GPU나 HBM이 들어가면 범용 메모리도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세덱스 반도체 대전 이런 데서 이제 거기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해보면 제가 이제 되게 좋고 AI용 메모리가 느는데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반도체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도. 그러니까 AI가랑 연관 있는 데는 너무 좋고요. 네. AI랑 관련 없는 데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원래 범용 메모리는 AI랑 관계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학습하는데 HBM이 쓰이지 일반 DDR5나 ESD가 쓰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네네.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응용처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추론이라는 애가 생기면서 추론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일반 D램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범용 메모리도 이제 AI 메모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약간 얻어 걸린 건데요. 아무튼 이게 응용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이제 AI의 응용처가 아마 거의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가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카테고리 분류는 이제 무의미해진 것 같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도 저희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또 설명이 필요해서 HBF가 특히 오늘도 아마 주식시장에서 뉴스 보신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HBF는 또 뭡니까? 네, 오늘 저희 저게 조회율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의 뭐 복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다가 재미없다고 왔을 것 같은데 자꾸 새롭게 나와서 거쳐가야 되는 이게 항상 거쳐가야 되는 월요일 프로그램의 숙명입니다. 그렇죠. HBF는 그 HBM의 이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고 HBF는 하이 밴드위드 플래시입니다. 결국은 F라는 게 이제 낸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D램 HBM을 쌓아서 TSV로 이제 구멍을 파서 연결했던 게 HBM이라면 HBF는 D램 대신 낸드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낸드의 장점이 D램보다 싸고요. D램보다 용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용량으로 밴드위스를 넓혀서 원래 이 메모리 그러니까 AI는 다 밴드위스가 커져야 되거든요. 낸드도 밴드위스를 높인 겁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많이 뚫은 거고 그거를 D램 대신 낸드라는 부품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가격이 낮고 대신 용량은 크고 그 말은 뭐냐면 AI를 돌릴 때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HBM 용량이 제가 아까 288기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루빈 같은 경우 루빈 울트라가 2027년 말 28년 초에 나올 텐데요. 그 제품은 1024기가 1TB 씁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예, 지금 뭐 가격이 뭐 HBM3 36GB가 뭐 거의 뭐 5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1TB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모델 옆에 더 많은 큰 공간을 만들어서 모델을 여러 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모델은 커지고 그리고 모델을 여러 개를 돌리려고 그래요. 멀티 모델을 여러 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솔루션 찾아보자. 그리고 HBM 옆에다가 그런 공간을 놓자. 그런 컨셉이 이제 HB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공간 효율성도 좋아진다고 그만큼 이제 더 큰 모델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GPU랑 HBM 옆에 또 HBF라는 걸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20 빠르면 7년, 28년 정도나 돼야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이제 낸드도 또 새로운 수요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 HBF가 진짜 대안이 되면 거의 뭐 D램 수준으로 낸드도 뭐 그렇죠.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D램을 더 좋게 봤던 이유는 AI 학습 그리고 AI 추론 두 가지의 수요가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약에 HBF라는 게 본격화되면 낸드도 이제 학습의 영역에 해당되는 수요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새로운 또 수요를 이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HBF에 대해서는 아직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왜요? 혹시 이거를 써야 돼? 아니면 다른 솔루션을 좀 찾아볼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HBF를 하면 낸드가 너무 비싸져요. 또 아까 제가 싸다고 했지만 낸드 치고는 너무 비싸져요. 또. 낸드 치고는 또 비싸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낸드 HBF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좀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HBM만으로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AI 모델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F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에 대한 다른 솔루션들도 사실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전에 이제 뉴메모리 같은 것들, 뭐 RRAM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메모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D램을 좀 싸게 해서 뭐 예를 들면 CXL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낸드의 그 고용량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아직 좀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HBF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낸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고대역으로 폭을 넓힌 낸드 플래시가 이제 나오는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27년이나 한 28년 요때 이제 좀 정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뭐 상용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혹시 뭐 특별히 뭐 허들이 있습니까? HBF로 넘어갈 때 그것 때문에 좀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비용이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낸드의 원래 강점은 가격이거든요. 네. 낸드는 D램보다 훨씬 싸고요. 더 용량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낸드가 이제 좋은 부분인데 이제 낸드에서의 또 하나의 한계가 속도가 D램보다 훨씬 느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HBF를 만들어도 그만큼 속도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겨우 따라갔습니다. 네네네. 네. 중요한 기술이나 그리고 개념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다 뉴스화가 된 것만 모아도 이 정도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쉽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투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제 전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는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단연 SK하이닉스부터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의 전망과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무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저희 뭐 하이닉스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 지금 목표 주가 77만 원 하고 있는데 뭐 어닝이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전문 회사잖아요. D램, 낸드 모두 전문 회사이고 그리고 D램과 낸드 업황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양쪽에서의 수혜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또 원시 나노 공정을 사실 이제 많이 내년에 확산시킬 거고 콘콜에서도 뭐 넌 HBM 비중의 한 50% 정도를 원시로 다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일반 범용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신규 공정을 통해서 그 수익성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도 뭐 워낙 독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회사에서도 뭐 1분기, 4분기부터 양산 시작 본격화 발표를 좀 했고요. 그래서 되게 편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반도체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되게 편한 어떤 위치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하이닉스의 HBM4는 엔비디아가 원하는 속도나 수율이 지금 다 나온다고 보면 10일까지 다 아마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삼성전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무리 없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속도는 충족을 한다고 네네. 얘기는 하던데.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게 트레이드오프죠.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테스트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만들어내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 스펙이 올라가면서 뭐 10이든 원래 한 8기가 per second였는데 이게 10기가 이상 뭐 또는 11기가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능을 높일수록 물량은 좀 물량 증가는 좀 시장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한 4%의 공급 과잉을 우려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스펙이 다 올라가면서 공급이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오면서 한 1%밖에 1% 수준의 어떤 완만한 공급 과잉 정도 수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금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저희가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네. 뭐 삼성전자는 저희가 사실 이제 7월에 올렸죠. 7월에 좀 저희가 좀 올렸고 그래서 저희가 좀 방송도 했고 그때 10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메모리 이 커머디티 메모리 시장이 올라오면서 즉 범용 메모리 시장이 올라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수혜가 되게 크거든요. 네. 사실 그 범용 메모리 수요 올라가는 거에 수혜는 사실 삼성전자 제일 클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의 그 비중이 꽤 큰 회사거든요. 그러겠죠. 거기서 이제 많은 수혜를 좀 보고 있고 또 파운드리도 좀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는 최악에서 이제 바닥은 벗어났죠. 찍고 예.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왜 삼성전자 15만 원 목표 주가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15만 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AI 스토리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사실상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안도였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AI 스토리가 붙어야 네네. 추가적인 더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할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AI 스토리는 여전히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제 7월에 올리고 저희가 이제 7월에 이제 삼성전자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전 방송에서도 이제 그 당시 TP 10만 원이었던 이유가 그 동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거 그쪽 어떤 AI 쪽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시장에서 이제 봤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AI 쪽에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에서 기여한다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 게 첫 번째는 GDR7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GDR7이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먼저 만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거의 3분기 이후부터 이제 4분기에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GDR7을 삼성전자가 거의 독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추론용 AI 메모리 쪽에서의 이제 어떤 방향성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범용 메모리입니다. 범용 메모리가 지금 이제 추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용되는 메모리들을 삼성전자가 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캠2도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AI 쪽 관련된 쪽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HBM이 좀 늦었는데 뭐 이번 실적 발표 때 전 고객들한테 이제 납품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고객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HBM은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다 그쪽에 관련된 메모리들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몇 주 전에 APEC에서 젠슨호하고 깐부 깐부 치킨에서 같이 네. 치킨 먹은 것도 깐부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많은 안심 많이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많은 이제 그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네, 힌트가 있는 힌트가 거겠죠. 있겠죠. 네. 그러면 저 안 그래도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GPU 공급을 받기로 했잖아요. 범정부 네네.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렇게 공급 물량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시너지는 아직 물론 이룰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시너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디가 가장 빠르게 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국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예. 거기에
지금 뭐 SK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발표도 했던 것처럼 아마존하고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부도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단 1차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거기도 우리나라 뭐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를 볼 거고 또 그게 또 이제 고용 창출도 많이 되겠죠. 그게 보통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 안에 놓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전력을 또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또 GPU를 공급받고 난 이후에 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또 이것을 시너지화 시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 주가와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시점에서 주가 위치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고점이고 매도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전문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제가 뭐 저희 쪽 제가 직접 커버는 하고 있진 않아서 그리고 직접 코멘트는 좀 어렵지만 일단 AI의 방향성이 지금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학습, 그다음에 추론, 요 두 개가 반복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엣지단이거든요. 거기에 피지컬 AI나 언디바이스 AI 같은. 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흐름이 앞으로 좀 보일 거고요. 엔비디아는 일단 이쪽 학습과 추론 쪽에 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려되는 그 부분이 이제 커스터머가 되거든요.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에이직 플레이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확산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파이가 큰 시장이어서 저는 일단 1등 회사는 계속 1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먹을 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1등하는 회사가 거기서 일단 1등의 그 수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진행된 건 그러니까 거기서의 또 치킨집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치킨집이 가장 먼저 생 치킨집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니즈들은 생기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 되게 오히려 이건 메모리 업체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업체들이 다변화되고요. 네. 다양한 업체들 고객들이 생긴다는 것은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되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등이 워낙 잘하면 그 공급 하위단에 있는데도 낙수 효과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EV 시장과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나오고 다양한 EV 회사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그 맥락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찌 보면 TSMC도 그렇죠. 그 맥락에서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응용체 다변화 그리고 고객 다변화는 되게 좋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한 45분을 지나버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빅2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의 자리 위치 제가 엔비디아는 여쭤봤으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물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게 잡긴 하셨습니다만은 좀 쉬었다 갈 타이밍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들고 가야 되는 전략인 건지에 대해서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흐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이게 단기에 조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샀다 팔았다를 사실 잘하면 좋은데 물론 이제 조정받을 때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도 사실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연초에 엄청 사셔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뭐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더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락이 돼서 네네. 다른 거 좀 뉴스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가 인텔과 협력해가지고 그 AI 칩 만든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분석이나 전망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 그쪽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지금 그 세계 응용초로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는 휴머노이드, 하나는 FSS,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칩, 그리고 이제 도조에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슈퍼 AI 칩 이런 형태의 향으로 결국 다 AI 향이겠죠. 그래서 2나노 공정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그거를 이제 내년도부터 하면 투자가 좀 집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피디님이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던 건데 저도 이거는 처음 들었던 건데 HBM3에 대해서는 할인해서 삼성전자가 할인해서 들어간다는 뉴스는 있었는데 HBM4도 할인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직 지금 제품이 아마 11월 그러게요. 돼야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정확히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네. 피디님이 아니랍니다. 저도 그 뉴스는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는데 3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3이겠죠. 3는 그렇죠. 이미 끝난 거고 3는 이제 그래서 이제 7, 8월에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좀 했었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래도 할인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그때는 이게 좀 갈렸었거든요, 의견들이. 네. 뭐 저라면은 사실 그러기보다는 그냥 신규 다음 제품을 더 개발해서 사실 마이크론 전략이 사실 되게 좋거든요. 마이크론은 사실 3를 안 하고 3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게 뭐 그 진입한 거에서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상관없지만 꽤 기간이 있을 때는 차라리 그 다음 스텝으로 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 전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리소스도 크고 그리고 모든 어떤 응용처 모든 시장에서 어떤 독보적이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이 좀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바람도 3에서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4에서 좀 승부를 봐주기를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갸우뚱함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끝까지 아마 확인을. 뭐 3이 시장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3이 시장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에이직 업체들은 내년에도 3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시장을 계속 어느 정도는 또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 시장을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의미 있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커버나 분석을 하십니까? 네네. 저희는 지금 뭐 일단 투자가 그래도 원시 나노 공정이 들어가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원시 나노 공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M을 이렇게 조금 캐파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공정 업체들한테 되게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유진테크 좋게 보고 있고요. 원익 IPS 그리고 테스 이렇게 세 개 업체들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 지금 투자 포인트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년에는 이제 또 신규 팹이 좀 나올 거거든요. 하이닉스도 용인에 뭐 발표 이미 한 거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년 27년에 아마 이제 완공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또 수혜가 되는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적인 수혜나 아니면 실제 실적에 대해서는 워낙 이쪽 분야가 지금 좋으니까 의심은 좀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 막 이제 시장 급락할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의문 중 하나가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를 좀 옮겨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때 당시에 확신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이야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다행인 건데 대형주들이 좀 포트를 이제 대장주에서 이런 중소형 단으로 좀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에 대해서 혹시 전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요. 저는 뭐 그것도 뭐 좋은 전략이고요. 근데 일단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주가 사실 더 편하고요. 물론 이제 뭐 중소형주들이 더 세게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세게 빠지기도 하거든요. 하이 베타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주식 하실 거면 대형주를 하는 게 좋은데 뭐 그래도 내가 좀 엣지 있게 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장,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승 종목이 많아지면서 상승세가 좀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 고민은 좀 덜 했습니다만은 또 시장 조정 받을 때는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로의 포트 전환이냐에 대한 고민거리는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 전문인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이세철 전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